자, 오늘도 제주의 역사 속으로 꼬닥꼬닥 걸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실입니다. 네, 곧 설 명절입니다. 네. 평소보다 네. 더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제시 씨는 고향이 제주니까 어디 가는 건 아니죠? 저는 성읍에서 태어나서 지금도 여전히 성읍에서 살고 있는데 사실 이 설 명절이라고 하면 뭔가 기쁜 마음보다는 사실 걱정이 좀 앞서거든요. 왜요? 아, 저희가 큰 집이에요. 그래서 그 음식 준비하느랴, 뭐 이제 손님들 맞이하느냐, 그 생각하면 좀 어깨가 무거운데. 거기에다가 또 이제 결혼 언제 하냐 이것도 들어야 되잖아요. 아, 진짜 스트레스! 너무 스트레스예요. 근데 또 가족들 볼 생각하면은 맞아. 또 기쁘기도 하고, 승우님은 어디서 설 명절 지낼 저는 예정이에요? 고향이 서귀포인데 저희는 가족이 많지 않아서 저희끼리 그냥 집에서 조촐하게 지내거든요. 그래도 이번에는 좀 연휴가 기니까 우리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이 좀 더 길어서 더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네요. 올해 연휴가 긴 만큼 저도 이번 설이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곧 고향으로 떠나는 귀성 행렬이 이어지게 될 텐데 누군가는 이렇게 고향으로 떠날 때 또 다른 누군가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 깊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꼬닥꼬닥 걸어사 제주, 오늘의 주제가 바로 제일 제주인입니다. 자,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역사 메이트 두 분 먼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대학교 명예교수 이창익입니다. 현재 저희대학교 제일제주인센터 전문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제가 초대 제일제주인센터의 센터장으로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그런 문화 공간인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의 관장으로 있는 박찬식입니다. 두 분은 쭉 제주에서 나고 자라신 건가요? 저는 대학까지 여기서 계속 공부를 했고요. 네. 80년대 일본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 제 가까운 친척들이 일본에 계셔서 제가 조금 좀 편한 마음으로 갔었는데 공부하랴 또는 아르바이트 하랴 등등 해가지고 향수를 느낄 틈이 없었다라고 굉장히 할까요? 바쁘게 사셨네요. 바쁘게 살았었습니다. 네. 우리 관장님은요? 저희가 뭐 쭉 나고 자랐죠. 또 공부하는 게 한국사였기 때문에 석사과정 때 서울에 대학원 다니면서 그때 서울에서 살았던 그 경험이 있고 직장 때문에 또 잠깐 계약직으로 서울 가서 살았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 향수랄까 그런 건 좀 덜 난데 그래도 서울살이 할 때 가족 내지는 그 친구들 또 친구들하고 어울렸던 우리 제주도의 음식 그런 게 그리워서 쉬는 때만 되면 그 향수를 좀 달래고 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니, 저도 향수가 있어요. 못 보셨는데요. 아, 이거 향이 괜찮아요? 아니, 저도 사실 학업을 위해서 우리 관장님과 비슷하게 잠깐 이제 터전을 떠났을 때가 있었는데 어디로? 서울도 있었고 이제 저도 일본에 잠깐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1학년 때 공부는 해야겠고 집에는 오고 싶고 그래서 중간고사 막 공부하면서 엄마 집에 가고 싶어요. 저도 그런 고향에 대한 향수가 좀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오늘 또 주제가 제일 제주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 관장님, 우리 교수님처럼 고향을 떠나서 일본에서 이제 정착하신 살게 되신 분들인데 아니 이분들은 왜 일본으로 떠나게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제주도가 사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지역 중에 하나지만 당시에는 농업과 어업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노동시장도 굉장히 작았었고 그래서 생활고에 시달렸고 또 1910년 이후에는 그 일제의 어떤 찬탈 이런 정책 때문에 저희도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한편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 서구 문물을 굉장히 빨리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선진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졌고 거기에 이 많은 또 경제적으로 좀 부흥하게 된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근데 1914년에 들어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일본이 굉장히 큰 이득을 봤죠. 그래서 기업이 아주 좀 성장하게 되었고 노동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값싼 노동력을 한반도에서 이렇게 이제 구하게 되는데 꼭 제주 사람들만 간 게 아니라 이 육지에서도 많이들 갔고요. 근데 개항 이후에
그 어디론가 나가길 원하는 또 제주 사람들의 그 역사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해민 기질이라고. 해녀들이 맨 먼저 간 것 같아요. 부산 쪽으로, 영도. 거기 이제 우뭇가사리 이제 물질하러 그쪽으로 많이 나가는데 특히 또 부산은 가운데 대마도 거쳐서 일본 규슈 지방으로 가기가 편하니까 시모노세키 가는 배가 이제 관부 연락선이라고 해서 그 배가 있는데 제주 사람들이 그 부산 쪽으로 먼저 진출한 다음에 거기에서 또 터전을 잡아가지고 또 일본으로 가는 그 관부 연락선 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시모노세키 거쳐서 일본 내해로 들어가면 일본의 제1의 공업지대인 오사카로 이제 도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사카랄까 그 일대 교토, 고베 뭐 이런 관서 지역이죠. 그렇죠. 네, 간사이 지방 쪽에 많이 정착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직항 항로의 배는 누가 띄우는 거예요? 제주 사람들 내에서 특히 지역 유지들 내에서 야 이제는 그 부산 거쳐서 가지 말고 뭐 많은 사람들이 한 배에 타면 보통 뭐 배에 태우면 뭐 500명 이상도 태운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요가 있으니까 일본으로 직접 제주 사람들 태운 배가 가버리면 어떻게 하는가. 근데 그 배가 뭐 부산 거쳐서 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목포나 이런 데 거쳐서 갈 수도 있는데 어떤 데는 여기 내륙 지방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제주 사람들 태운 배를 그 제주 사람들 당시 이 배들이 그 도일주를 했다 그러거든요. 아니 그러면 직항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때 직항은 제주도 전체로 봤을 때 제주도 전체를 다 사람들 도일주에서 태우고 오사카로 그 배가 직항이다. 오사카로 갔다라고 했을 그렇죠. 때 직항으로 봐야죠. 이거 완전히 그냥 제주 버스처럼 이렇게 다 모집한 다음에 제주인 딱 모아서 그냥 일본으로 그냥 실어 나르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도로 사정이 좋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시골에 계신 분들이 사실 자기 가재 도구를 챙기려고 해도 굉장히 좀 그 양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차 같은 걸로 운반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배를 15군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싣거나 물건을 싣고 갔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지막 출발은 뭐 제주항에서 보통 갔던 것 일본에서 같고. 올 때 보면 동쪽으로 오잖아요. 아, 그럼 성산포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성산포로에서 쭉 저 조천 그다음 산지항 거쳐서 쭉 서귀포 돌고 다시 또 성산포에서 성산포에서 네. 왔다 갔다 했구나. 도일주 하는 것도 보통 뭐 거의 이틀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도는 것만 해도 이틀이고. 거의 이틀 그렇죠. 걸리고 그래서 성산포에서 그러면 또 뜬 이제 다음에 오사카 또 이틀 뜨면 정도 이틀. 걸리니까 해서 네. 4일. 나흘 정도 걸렸다고 그랬죠.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섬에서 섬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이야기를 잠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나 어신 동안 어멍 아방형 알들대령 잘 살아서 나가 일본 강 돈 하영 벌어 오구매. 알았다. 아맹 먹을 거 어서도 식군 혼디 살아 사는디. 저 배롱원 눈이 몇 개라. 이디 이주로 아장에 땅 굶어 죽을 순 없지 않아요. 개묘로 뱃삭 이시되기 전 않을 테죠. 인혁신데 영 몇 개 돈 가져어난 나도 발 안 떨어선 뿐만은 어떤 걸 거라 홀수 없주. 영행이라도 살아 사주. 예, 알았다. 개나제나 인형 몸뚱아리랑 잘 건사없어 예. 기어 알았죠. 아이고 배뜨제 년생이야. 싫어 나 각혀. 망향의 한을 품고 일본으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싣는 제주 사람들. (1923년 12월 15일) 제주도와 오사카를 오가는 정기 직항선이 개설됐는데요. 이후 많은 제주인들이 일자리를 찾아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 제주 간 항로는 일본 선박업자들에겐 황금 노선이 됐습니다. 황금 노선인 만큼 운임료는 비쌌는데요. 먹고 살기 위해 일본으로 돈을 벌러 가야만 했던 도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배를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주에서 일본으로 배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그 배의 이름이 군대환.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배로 수많은 제주인들이 일본을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갔던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이 배를 타고 일본에 간 사람들이 뭐 연인으로 따지면 뭐 한 3만 명 가까이 갔다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1910년대에 갔던 사람들이 1920년대에 조금씩 정착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가족이나 친지들이 이렇게 갔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이 배를 타고 갔었던 셈이 되죠. 그래서 1934년의 통계는 제주도 전 인구 한 20만 명 되는데 5만 명 이상이 일본으로 건너갔다. 4분의 1 그렇습니다. 정도가 다녔네요, 이 배로. 네, 네. 근데 배가 그렇게 튼튼해 보이지는 않는데. 저기 러시아 군함을 개조한 거예요. 저게 그 처음 나왔던 군대환 23년부터 떴던 거는 24년도에 부산 앞바다에서 좌초되는데 아까 사진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게 도저히 수리해서 쓰지 못할 것 같아서 이게 아마사키 기선이라고 일본의 선박회사거든요. 거기서 군대환을 두 번째로 러시아 군함 만주르라고 해서 그 군함을 개조한 건데 이게 기록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다르게 나오는데 공식 기록에는 뭐 919톤으로 나오는데 실제 34년도에 여기 군대와 탔던 그 일본의 지리학자 마스타 이치지라고 이분이 정확히 기록 남긴 걸 봤더니 승객 정원이 365명이다. 근데 최대 685명까지 탔다. 아유. 또 그렇게 하면 안 어떤 되는데. 이 배 말고 다른 배가 또 나중에 뜨는데 그 배 같은 경우 뭐 1000명 가까이도 탔다라고도 하고요. 군대환이라고 한 것은 저기 일본 그 제국주의의 성격을 정확히 드러낸 이름이죠. 기미가요 마루. 일본의 국가인 천황이 영원하라. 그런 구호가 담긴 그런 명칭이 제주 사람들이 오사카 가는데 직항로로 활용되었다는 점은 일종의 아이러니인데 처음 군대환 배삭이 12행 5전 너무 비쌌어요. 거의 월급의 절반 가까이가 한 번 가는데 배삭이니까 이상이죠. 이 배삭을 감당해내는데 어려웠겠다. 그리고 반면에 아마사키 기선 회사는 폭리를 취했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 배만 다녔던 거예요? 그 당시에? 처음에는 그 제주 사람들, 자본가들 일부가 돈을 모아가지고 제우사라는 그런 조직을 만들었다 그래요. 이 군대환하고 같이 출항을 했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제우사라고 그 제주할 때 제자에다가 벗우자인데 제주 사람들의 자본력을 모은 건 맞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기록으로 확인이 안 돼요. 어쨌든 초반에는 이 군대환이 거의 독점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군대환 이후에 또 일본 그 자본가들이 만든 조선 우선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조선은 완전 일본 총독부의 지원을 받는 일본의 자본가들이 만든 회사인데 그 조선 우선에서 처음엔 함경환, 우리 함경도 이름 따가지고 그 다음엔 서울 이름이었던 경성 이름 따가지고 경성환 이렇게 출항시켰거든요. 그래서 군대환이나 경성환 이런 배들은 막 1000톤이 넘어가는 배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여기 항포구에 여기 붙이지 못해요. 접안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종선, 부선 내지는 거룻배라고 하는데 이 배에 풍선이라고 할 수 있죠. 그 20-30명 태우고 그쪽 본선 쪽으로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거룻배가 그 본선 큰 배 쪽으로 가다가 풍랑이 쳐가지고 이 거룻배가 뒤집어지거나 전복되거나 그다음 사람들이 파도에 쓸려가지고 행방불명 되어버린 사건들이 몇 차례 일어납니다. 대포 포구에서의 거룻배 전복 사건이 있고 표선에서 그다음 모슬포에서 이런 커다란 전복 사건으로 해서 사람들이 행방불명되고 이렇게 목숨을 걸고 향했던 일본에서의 재패니즈 드림은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화약약품 가득한 고무공장 등 일본인들이 피하는 힘든 일들을 도맡아 해야 했기 때문에
혈액 등 병을 얻는 것도 다반사였습니다. 몸도 칭칭하고 사만 짓다가 가가지고 저런 공장은 처음 만들 때 일이었을 이게서 것 나오는 냄새 맡은 거 주게. 이건 몬딱 우리가 들이삼신디 몸뚱이가 견뎌내 쿠가. 아니 일들 안 하고 뭣들 하고 있는 거야? 당신들 지금 쉬려고 여기 왔어? 그게 아니고야. 당장 일들 해! 야야 초모라 경호당 이 땅도 깎이고 안 된다. 어? 초모사 산다. 어? 초모라. 하루 12시간 꼬박 일하고 들어온 비좁은 숙소. 지친 몸을 뉘어 실라치면 괴롭히는 게 있었는데요. 바로 온 몸을 물고 다니는 빈대였습니다. 이불의 악취도 지독했지만 더욱 견디기 어려운 것은 빈대였다. 자고 일어나면 전신이 붉어지고 여기저기서 피가 흘러나왔다. 회사 측에 빈대를 어떻게 처치해달라고 해봤지만 예산이 없어. 빈대한테 가서 말해. 오늘부터 제발 내 몸을 물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 한번 해보시지. 조선인이란 이유로 받아야만 했던 차별과 멸시. 하지만 그런 상황을 제주인 특유의 인내와 부지런함으로 이겨냈습니다. 와, 이거는 뭐 재패니즈 드림이 아니고 재패니즈한테 노동력 드림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고생했던 것 같네요. 예, 이게. 그렇죠. 예. 이게 정착하기도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현실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다반사였었던 거. 일본에는 보통 그 다다미 생활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다미 한 장이 보통 이 성인의 이 몸만큼 이렇게 했는데 거기 다다미 한 장에 두 사람이 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칼잠을 자는 거죠. 그런 정도로 이 사정이 환경이 열악했고 당시 또 그 주택 사정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 사람들이 이렇게 밀집해 살고 있는 지역이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아니에요. 뭐 집을 구할 수 없으니까 어디 그 빈 공터에다가 자기가 판자를 주워다가 판자 집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생활도 하고 하는데 사실 그게 말이 판자집이지 그냥 뭐 지붕만 얹혀가지고 사는 그런 정도였었죠. 그럼 초반에 정착했던 곳이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인 거예요? 제주에서 배를 타고 시모노세키 거쳐서 오사카를 오면 대부분 가는 곳이 뭐 히가시나리, 동성구라고 하는 데고요. 뭐 지금도 많이 밀집해서 살고 있습니다. 뭐 한때는 동성구 주민의 4분의 1 정도가 제주인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쿠노, 거기에 스루아시라는 그 시장이 있는데 그쪽에서 저희 사람들끼리 연고지를 찾아서 왔기 때문에 그냥 내보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제주인들의 밀집 지역이 됐죠. 또 우리끼리 좀 뭉쳤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어도 약간 우리끼리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루아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도 일본 오사카에서 교환학생 그 생활을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일본에 있어도 그 진짜 한국 음식이 먹고 싶어요. 근데 이제 스루아시에 이제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너무 신기했던 게 그 시장 안하에서 제주도 그 기름떡을 파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제주도에 그 산적 있잖아요. 그걸 그냥 우리 동문시장처럼 그냥 똑같이 이렇게 놓고 팔아요. 그 뭐 일본이 판 거예요? 네, 근데 그 정말 어설픈 그 한국말을 한국어와 하고? 네, 어설픈 제주어를 해요.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는 제주인들이 가서 거의 뭐 고무공장 같은 데서 예. 일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약간 어려운 데서밖에 일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보니까 고무공장 말고도 남자들은 철공, 그다음 유리공, 그릇 만드는 범람공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여성들은 거의 대부분 방적공 같아요. 이 방적은 실을 뽑아내는 거고 방직은 짜는 거잖아요. 근데 짜는 건 또 그 조금 더 기술력이 필요한데 실 뽑아내는 이 단순 작업은
제주도 여성들이 가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본이 오사카가 어쨌거나 뭐 동경 빼면은 가장 큰 도시고 제1 공업 도시이기 때문에 민족적인 차별받아서 임금 차별받고 아까 질병으로 고생하고 그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짜 하루에 일행 주는 그런 그 어떤 일자리가 우리 조선 내에는 없던 거죠.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여공들은 거기서 합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합숙비 그 숙소 비용 빼고 그 다음에 식비 빼고 하면 한 20엔 정도를 받았다고 그래요. 한 달. 한 달에. 딱 한 달에 20엔 정도 받고 그 20엔 가운데 자기 용돈을 3엔 정도를 썼더라고요. 그게 17엔 정도를 전부 고향으로 송금했다. 그러니까 고향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사실 본인들이 희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여성들이지만 여성들도 뭐 30대, 40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10대, 2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에 임금도 뭐 제값을 받지 못했지만 제주인만 어떤 억척스러움, 이런 끈기 이런 것들로 버텼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방적 공장에 들어가 있는 숙소 생활까지 하면서 단체 생활하는 제주 출신 여공들이 그 계급 이런 의식, 민족 의식 이런 게 눈을 떠가지고 소위 민족 해방 운동을 하거든요. 노동 운동을. 노동 운동하는 청년들과 더불어 이 제주도 여공들이 또 힘을 모아가지고 방적 공장 내에서 일종의 그 요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노동쟁이, 노동 운동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사례들이 제주도 출신 여공들이 주도한 것들로 확인됩니다. 그만큼 일본인들이 굉장히 어떤 뭐 횡포라든지 차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어난 거잖아요. 민족 차별, 네. 계급 차별에 대한 그런 울분을 토로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렇게 일본 선박업자들이 운임료를 대폭 인상하자 부담이 제일 큰 사람은 바로 일본 오사카에 있는 제주 교민들이었습니다. 제주와 오사카를 왕래하던 교민들에겐 12원이 넘는 배싹은 너무도 큰 부담이었기 때문이죠. 요만큼이라도 먼저 고향에 보내사주. 아이들도 보고 좀 하고 어몽아봉도 걱정되고 캥 제주 한번 갔다 오시면 좋게만은 아니 한번 가재 놈인 송금을 또 내 반은 사라질 건디 가지고 가게. 걔난 말이여. 그 해도 너무한 거 아니라. 아 요르기 꼬장도 뱃삭이 8원이라는 게 많은 이젠 12원 50전이래 nem친 게. 아니 무슨 영원 시상이 다 있어. 아니 12원 50전이면 나 월급의 반인디. 아이 경호고 그 돈 줘도 침짝 취급이나 놓. 아 일본 놈들 우리가 지내 배우시면 꼼짝 못할 거 하나. 그거 아닐 거야. 고향에 오고 싶어도 못 왔던 사정이 이해가 되는데요. 아니 근데 저것도 어떻게 보면 차별 아니에요? 차별이죠. 그리고 차별을 넘어서서 횡포에 맞서서 이제 제주 사람들이 또 하나로 뭉치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우리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뱃삭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뱃삭을 이제 모으기까지의 그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선 이제 우리가 직접 배를 구입을 해서 이 제주로 왔다 갔다 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사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한 10,000명 정도가 조합원이 돼서 이제 하나의 조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조합을 만들고 예. 거기에서 이제 배를 사서 뭐 띄웠어요? 배를 사서 띄웠죠. 배를 사서 띄웠는데 그게 사실 이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큰 자본력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견디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결국은 그게 오래 가지를 못했죠. 아무래도 군대환보다는 또 배가 좀 작았을 것 같고. 자주운항 운동 그 하면서 동아통항조합이 띄웠던 배가 이제 그 임대에서 띄웠던 배가 교룡환이라고 있어요. 그 교룡환의 톤수가 3,000톤이에요. 1930년 11월 16일 날 두 번째 출항할 때 오사카에 출항할 때 1,500명이 탔다라고 당시 신문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500명 정도 승선 인원 생각했는데
교룡호안 같은 경우는 3,000톤에 1,500명까지 띄웠던 그런 우와. 사례도 있어요. 아니 그럼 왜 나중에 그 실패한 거예요? 잘 됐을 것 같은데. 동아통합조합은 당시 그 사회주의 그 민족해방 운동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거든요. 오사카에 있는 제주쌈 건너간 제주쌈들뿐만 아니라 제주도 내에 있는 도민들까지도 조합원으로 가입을 시켰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뭐랄까 상당히 저변에 있는 사람들 많이 조합원으로 넣긴 했지만 우리가 도민주 하듯이 도민주했다고 해서 이게 기업이 다 잘 되려면 잘 되진 않잖아요. 확실히 자본주의는 대자본가가 큰 자본을 들여가지고 만들어서 운영해야 이게 수익 구조도 창출해내고 그러는데 자본력에서 아무래도 딸리죠. 예. 그래도 뭐 인상 깊은 거는 일본 사람들이 이제 뱃삭을 올렸잖아요. 선임을 올렸는데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는 않았다. 이게 어쨌든 어떻게 싸우려고 되냐면 했던 거잖아요. 네. 처음에 제주 조천 출신의 고수님이라는 아나키스트가 있어요. 이분이 기업동맹이라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좀 자본력 있는 사람들을 수십 명 모아가지고 그 기업동맹 기선부에서 북해환을 띄우고 그 다음에 또 순기라환 다 빌려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런 배들을 띄웠거든요. 근데 이 배들을 띄우면서 그 뱃삭을 거의 반으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우와. 6행 정도로.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타겠죠. 이 자주운항 배를 타려 그러죠. 그 기업동맹의 배하고 동아통합조합의 배를. 이게 이제 일본의 바로 군대와 나마사키 기선이 곧바로 삼행으로 덤핑을 쳐버린. 거기는 뭐 워낙 또 돈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 12행 하던 이 일본 선박 회사가 우리 배를 띄워서 6행으로 그걸 인하시키니까 거기에 또 덤핑으로 3행을 쳐버리니까 우리 배를 띄우자는 그 취지를 가졌던 이 배들이 자본력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열악한 판에 이 선임, 운임으로 해서 많은 거를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그냥 절벽에 맞닥뜨리는 거죠. 이 일본 자본이 아주 뭐랄까 교활하고 악독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때 우리 그냥 갔던 제일 제주인 분들이 그래도 6엔짜리를 타줬으면 또 괜찮았을 텐데. 그렇게 힘을 합쳤어야 됐는데. 이 말 잘못했나요? 아니요. 맞는 얘기인데. 그렇게 또 많이 진짜 6행으로 내린 이것만 해도 고맙다 해서 우리 배를 많이 탔어요. 그런데도 아무래도 한계에 부딪히죠. 네, 뭐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들었던 그 배의 역사는 복목환이었잖아요. 복목환. 그게 동아통합조합이 교룡환은 빌려서 한 거고 일본 배를. 복목환은 일본 배 아예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복목환의 자기. 역사가 오래가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후 임대선이었던 교룡환은 동아통항조합에서 직접 매입한 복목환으로 교체됐는데요. 오사카를 출발하는 복목환의 처녀 추락 모습을 언론에서는 사진과 함께 배서 특필했습니다. 복목환은 1300톤급 영국제 철강선으로 승선 정원은 800명이었죠. 이때까지도 제주인들의 자주 운항 운동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인들은 의도적이면서도 노골적으로 제주인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당시 배를 타기 위해선 도항 증명서가 필요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당시 일본이 발행한 도항 증명서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 도항증명서 한 놈만 떼줍소. 도항증명서? 언제 어떤 배를 타시려고? 이번엔 그 오사카 가는 복목환 맛이. 복목환? 군대환이 아니고 복목환을 탄다고? 예, 맞수다 복목환. 무사 맛이. 그 복목환은 지금 가는 배가 없어요. 군대환이면 모를까. 무사? 군대와는 금방 나오고 맛이. 그럼요. 군대환을 그 타시면은 제가 지금 당장 도항 증명서를 써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항 타세요. 뱃삭도 싸고 도항 증명서도 바로 나오고 좋잖아요. 뭐라고 맛이? 야, 무슨 영언지가 다 있어? 우리 배 복목환 타면 도항증명서가 이제 안 나오고
일본 베타민 바로 나오고. 야, 참말로 이런 시장이 시카. 아이고 싫으면 관두세요.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진짜. 복목환에 대한 일본의 탄압은 계속됐는데요. 어이 거기 어딜 빠져나가려고? 무사마 씨? 사상범 주제 어딜 빠져나가려고? 사상범마 씨? 나가? 그래 너 말이야. 사상범으로 체포한다. 따라와. 아니오다게. 무슨 사상범마 씨? 나 아무것도 안 했수다. 말 말고 따라와. 일본 경찰은 복목환에 승선하려는 제주 사람들을 사상범으로 몰고 검거해 갔습니다. 그리고 동아통항조합 관계자는 물론 복목환을 타고 일본으로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국 거부까지 실시하죠. 들어간다니까 지금. 설상가상으로 일본에서 제주로 왔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던 복목환이 좌초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상황이 이렇자 1932년 5월 동아통항조합은 제주 도민대회를 열어 타개책을 모색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일본 경찰이 조합 간부들을 대거 검거해가는 바람에 쉽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또다시 조합을 이끄는 새로운 조직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조합 운영에 들어가지만 결국 더 이상 복목환을 운항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아, 정말. 비록 계속해서 우리 배가 운행이 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제주인의 저력을 보여주는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주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똘똘 뭉쳐서 살아왔다는 그 예전 진짜 변방의 시대를 살았던 그런 속에서도 뭔가 끈기 있게 살았던 제주 사람들의 기질을 저기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동아통항조합의 자주운항운동을 또 아까 그 아나키스트 고수놈의 기업동맹의 자주운항운동을 이걸 항일 독립운동, 민족해방운동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실제 고수놈 자신도 이분도 항일운동가이고 동아통항조합에도 수많은 그 민족해방운동가들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주로 일본에서 노동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사회주의 이념에 많이 젖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회주의 이념을 일본 제국주의도 상당히 경계해서 치안유지법으로 검거한다든지 그래서 동아통항조합을 불온 그런 단체 조직으로 딱 주목을 해서 아까 같이 검거하고 또 이 배를 못하게 자본하고 결탁되어서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해 공작을 했던 것이죠. 이 도항증명서 아까 나왔는데 이 도항증명서가 일본에서 그 자신들의 노동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한국 사람들을 조금 제한하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부산 같은 데에서는 거의 뭐 50%도 이 심사를 해가지고 50%도 못 가게 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러한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귀선도 못하게 하고 도항도 못하게 하고 하는 식의 이러한 그 조치가 사실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짐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운동을 벌이고 이때 어떤 자주운동을 벌인다는 것은 상당한 그 당시에 어떤 파격적인 그런 일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갖은 수모와 횡포를 이겨내고 일본에서 지내다가 이제 형편이 좀 나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고향 제주로 돌아오고 싶었을 것 같은데 왜 또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일본 땅 식민지 체제였기 때문에 제주 사람들이 일본 가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해방이 되었을 때 과연 그 소설 빠친코에도 그 고민이 나오거든요. 선전의 가족은 결국은 아무도 귀환하지 않고 그냥 일본 오사카에 머물렀는데 우리 공식 기록으로는 그 4.3 이런 진상조사 보고서나 이런데 여러 자료 보면 뭐 당시 제주도 사람들이 6만 명이
귀환했다 그러거든요. 강제 동원됐던 사람들도 포함해서 봐야겠죠. 예. 그럼 거의 그 일본에 있던 제주도민 가운데 특히 오사카 경우에는 뭐 3분의 2 정도가 돌아오긴 온 것 같아요. 하지만 3분의 1은 뭔가 여러 가지 사정, 경제적 사정도 있겠고 돌아가서 과연 해방 이후에 그 어떤 전국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잖아요. 실제 돌아왔던 6만 명은 4.3의 그 진짜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죽어나가고 초토화되고 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지만 그런 거를 예. 어찌 보면 한국의 상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한반도 상황이 그런 거를 생각해서 돌아가기를 좀 저했던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3분의 2가 돌아왔는데 결국은 엄청난 수모를 겪었잖아요. 다시 또 밀항에서 돌아가는 이런 역사에 참 너무나 비극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럼 지금 일본에 계신 제일 제주인 분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계세요? 우리가 제일 제주인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릴 때 사실 해방 이전에 오셨었던 뭐 지금 거의 돌아가셨지만 1세대들 그리고 지금 그 1세대들의 가족들이 그 2세대 그 아들이나 딸들이 거의 한 80대가 됐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오셔서 일만 하셨어요. 제도권 하에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연세가 드셔서 일을 못하게 됐을 때 생활보호라든가 이런 게 전혀 국가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훨씬 더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최저 생활비조차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80대, 90대가 돼가지고 넉마를 주어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가족들도 없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사실 이게 어렵다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하면 정말 생생하게 어렵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가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제 아무튼 우리가 도움을 주지 않고는 생활을 할 수 없는 분들이 꽤 지금 생존해 계시다. 우리는 이제 그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 게 사실 제일 제주인으로부터 받은 도움이 우리가 참 많잖아요. 많습니다. 네. 1960년대 이후부터 이제 제일 제주인들이 제주도에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을 했는데 물론 처음에는 경제인 중심으로 했어요. 근데 밀감 묘목 보내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한 그루를 사서 보낸 게 아니거든요. 힘든 사람들도 이제 자기가 돈을 줘서 협회에다가 맡기면 이 제주도를 위해서 좀 써달라 해서 맡기는 그런 분들 그리고 고향에서 어떤 요청이 오면 거의 그 요청을 거절하는 법이 없었어요. 왜? 그래도 자기는 여기 와서 먹고 살만해졌는데 그쪽은 아직도 어렵구나 해서 밀감 묘목 비롯해서 뭐 도로 포장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전기, 수도, 어떤 전화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다리를 넣어준다든가 그다음에 학교 같은 데 보면 학교 기자재라든가 학교 자체를 전부 신축을 해가지고 해준 예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들은 게 조천 중학교 보면 이 조천 중학교가 조규훈 선생이라고 그분이 그 조천 출신이신데 조천 중학교를 건설하기 위해서 일본의 목재를 직접 날라서 대편으로 날라서 조천에 접안을 하려고 했는데 접안할 수가 없어서 그걸 바다에 떨어뜨렸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청년들이 헤엄을 쳐가서 이걸 하나하나씩 가져와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세웠다 할 정도로 이제 제일 제주인들이 이제까지 이 제주 사회를 위해서 이 지원을 한 그것은 그야말로 헌신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제일 한인이라는 표현을 쓰죠. 제일 코리안이라든가 뭐 제일 한국인, 제일 조선 한국인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지금 일본에 가서 이제 보면 충청도 사람한테 제일 충청인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일제주인 속에는 어휘는 그냥 제일제주인이지만 굉장히 많은 의미가 응축돼 있고 함축돼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다른 지역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헌신, 봉사 이런 것들요. 그다음에 고향에 대한 사랑이 남달라서 지원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제일제주인 하면 애양, 그들이 고향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더불어서 그들로부터 받았던 제주 사람들이 그 어려운 시기에 4.3과 전쟁 거친 다음에 그 폐허의 시기에 더 제주에 살던 사람들 못지않게 어려운 사람들이 애양심 가지고 제주를 도왔던 그런 연대의식 속에서 애양 운동장을 저는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984년에 전국 소년체전이 제주도에서 열리게 됐는데 바로 84년 하면 우리 박물관이 이 소년체전 개막할 때 우리 박물관도 개관을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84년이 작년에 40년 되는 해라서 기억나는데 이 애양운동장은 순수하게 제일 제주인들이 돈을 내 가지고 만든 운동장입니다. 근데 그 애양운동장에 대해서 과연 제주도민들이 그 사용하면서도 저 처음 알았어요. 제일 제주인들이 이거 만든 건지 그 앞에 기념비도 세워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과 정신적인 유대를 할 수 있는 문화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앞으로 이제 2세, 3세들하고 만나거든요. 3세, 4세하고 이런 지속적인 진짜 유대인 못지않은 우리 제주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그런 그 사업들을 진짜 우리가 미래 사업으로 해야겠다. 제일 제주인 관련된 얘기만 하고 담론만 무성하지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제주 사람들이 좀 무심했던 게 아닌가 반성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고향을 사랑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제일 제주인들을 위해서 저는 뭔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우리가 먼저 어떤 지원 방안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연구하거나 조사를 많이 해요. 근데 정확한 실태 조사가 돼 있질 않아요. 개인정보법 이런 것도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좀 2세, 3세, 3세, 4세가 되면서 그런 분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밀집해 살다 있었던 그 지역에서 대부분 3, 4세들은 다 떠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계속 정주하고 있는 분들의 생활상이나 이 상태를 잘 몰라요. 오히려 실태 조사를 통해서 이제 제일 제주인들이 많이 이렇게 계시는 그런 곳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조금 금전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하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사실 1세, 2세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이 3세, 4세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귀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제주를 자기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출신지가 자기는 도쿄, 오사카 이런 데가 출신지니까 당신 고향 어디야 하면 도쿄라고 얘기하지 제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주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자기 고향에 돌아가려는 회귀 본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사람들인데 3세, 4세 되면 그런 의식들이 없거든요. 뭐 3, 4세라든가 이런 젊은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또 제주를 홍보하는 그런 거라든가 또는 제주의 음식을 맛보게 한다든가 이러한 기회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나 학교에서나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나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일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최근에 제가 듣고 왔어요. 좋은 말씀이시네.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도 사실 독자신데 가족이 없어요. 그런데 먼 친척이 일본에 계시다고 들어가지고 수송내가 찾았어요. 예. 그때는 교류를 했었거든요. 근데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끊기니까 그 3세대, 4세대들은 또 언어조차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류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뭔가 좀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네. 저는 또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조금 빗나간 얘기이긴 한데 그 1세, 2세 분들은 옛날 우리 제주말을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가면 오히려 우리가 지금 쓰는 사투리보다는 더 옛날의 사투리를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주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도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서로 좋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돌이켜보니까
일본에서 뭐 귀화하지 않으면 국적도 없이 떠돌이 생활했던 유랑민들이잖아요. 우리가 디아스포라 얘기 많이 하는데 과연 제주는 디아스포라를 아예 원천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역사의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본에 가서 살았던 것도 다 결국은 제주 사람이니까 거기서 또 뭉쳐 살고 그럼 이와 같은 어떤 역사의 뿌리, 어떤 문화적인 줄기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공동으로 전개해서 일본에 있는 여러 도민협회랄까 더 나아가서는 1959년도에 북송이 있었는데 북한에 간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에 대해서는 이념적인 차이로 해서 아예 관심도 안 갖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뭐랄까 권리를 찾아내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은 앞으로 3세, 4세 갈 텐데 아까 유태인 말씀도 드렸지만 그 부모들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특히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 3세, 4세 후세대들이 그 뿌리를 찾게 하는 그런 사업들을 전개했으면 좋겠어요. 예컨대 3세, 4세 이 후손들이 왔을 때 그 조상님들의 그 무덤을 찾아가게 한다든지 같이 가서 벌초를 하게 한다든지 벌초문화도 앞으로 제주도 없어지긴 하겠지만 일본에서 이분들 와서 그렇게 자기 할아버지 찾기 운동을 벌여주는 이런 소박한 사업들이 제가 보기엔 몇 푼 지원해주고 하는 거 별로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상징적인 그런 사업들, 문화적인 사업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분들의 공을 기리는 공덕비도 많이 세워져 있지만 이걸 기념하는 기념 메모리얼 그런 공간도 제주도에서 뭐 만들어줘야죠. 정말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이 뭐 당장 어떤 해결책을 찾는다기보다는 조금 천천히라도 꾸준히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고향인을 그리운 이유는 나의 뿌리와 정체성 그리고 소중했던 기억이 모두 담긴 그런 공간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설에는 고향을 찾아서 또는 고향을 떠올리면서 행복한 순간을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